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고도 가장 쓸쓸한 곳, 강남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강남을 성공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번쩍이는 유리벽,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타워, 밤새 꺼지지 않는 조명, 값비싼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그 도로 옆에서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한 끼 술가처럼 쓰이는 곳.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요. 제가 강남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제 의지라기보다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마흔을 넘기고 나면 사람은 꿈을 좇는다기보다 흘러가는 사정을 따라가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 북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몇 번의 직장을 전전했고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망하지도 않은 채 남들이 보기에 그냥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난하다는 말은 자주 가슴이 뛰는 일 없이 버텨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오래 다니던 출판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저는 홍보대행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회사는 선릉역 근처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왕복 3시간 통근에 지친 끝에 저는 결국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제가 살게 된 곳은 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한 청담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뒤편, 택배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골목 끝에 자리한, 해가 짧게 들고 밤에는 간판 불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창문 하나만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좁은 베란다에 서면 멀리 한강이 보였고 밤이 되면 강 건너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위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울의 야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욕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힐 듯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것, 손에 넣고 나면 곧 다른 것을 탐하게 되는 것, 건너편이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그렇게 저는 강남의 밤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말수가 적고 술자리를 피하지 않지만 즐기지도 않는 사람, 웃을 때도 늘 어딘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 그런 제가 강남에서는 별로 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약간씩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했지요. 회식 자리에선 서로를 형님, 동생, 누나, 동생하며 친한 척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고 어떤 거래를 따냈는지에 따라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편이었습니다. 그해 초여름 제 삶에 처음으로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소문으로 그를 들었습니다. 청담동 언덕 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거대한 파티를 여는 남자 재벌 2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보다 더 화려한 인맥을 가진 남자, 정치인과 사업가와 인플루언서와 운동선수들이 한밤중에 줄지어 찾아가는 남자. 어떤 이는 그가 해외 투자로 돈을 벌었다 했고 어떤 이는 가상자산으로 떼돈을 벌었다 했으며 또 다른 이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강태준. 사람들은 그를 태준 대표라 불렀고 더 친한 척하는 이들은 그냥 태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정말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에 대해 떠들었으나 누구도 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행사 기획을 맡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보았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 금색 글씨로 적힌 한 줄. 여름의 밤, 도시가 잠들기 전에. 장소는 청담동 S 리버 클래식 펜트하우스. 저는 그날따라 퇴근하지 못하고 행사 보조 인력으로 남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세계의 문턱을 밟게 되었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제가 살던 골목의 밤과 달랐습니다. 거기선 어둠마저도 돈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들이 몸을 반쯤 숙인 채 차문을 열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손님을 맞이했으며 향수 냄새와 값비싼 시가 냄새와 잔잔한 재즈 선율이 뒤섞인 채 엘리베이터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렸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작은 분수와 조명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잔을 들고 있었고 저마다 더 행복한 얼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 스태프 명찰을 달고 테이블 정리를 돕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정작 이 집의 주인인 강태준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대표님 아직 안 나오셨어? 태준 씨 어디 계시지? 하고 물었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옥상에서 중요한 손님을 맡고 있다 했고 누군가는 이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는데 못 알아본 거라 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다들 주인공을 기다리죠. 그런데 막상 나타나면 또 아무도 제대로 못 봐요.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목선이 길고 눈빛이 맑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요란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스태프라고 인사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서다은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공기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그 이름 하나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다은. 그녀는 잠시 유리창 너머 한강 쪽을 보다가 아주 작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여긴 참 이상해요. 다들 웃고 있는데 아무도 편해 보이지가 않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은 그 파티장에서는 거의 금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뒤까지도 그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남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 끝에 닿는 바람, 그리고 멀리 한강을 바라보는 시선.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불빛 저편 어딘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강태준을 처음 본 것은
밤이 한참 깊어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음악도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을 무렵 계단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왔고 파티장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다들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지나치게 젊어 보이지도 늙어 보이지도 않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었지만 번쩍이는 부자티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낯설 만큼 단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 계단씩 내려올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에게 쏠렸습니다. 잘생겼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잘 다듬어진 매력보다 오래전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 특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보든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해 웃어주는 것 같았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진심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스친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악수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어떤 이의 아이 대학 입시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어떤 이의 부모 병원까지 챙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어디에 감췄는지는 더 알기 어렵지. 잠시 후 그는 우연처럼 제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제게 와인병을 건네려다 손을 미끄러뜨렸고 저는 급히 받으려다 잔 몇 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죠. 여기선 다들 뭔가를 자주 놓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기선 다들 뭔가를 자주 놓친다. 사람들은 돈을 잡으려다 사랑을 놓치고 체면을 붙들려다 잠을 놓치고 젊음을 붙잡으려다 진심을 놓치는 곳. 강남은 그런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제 명찰을 흘끗 보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석 씨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스태프 명찰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을 뿐인데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제 이름을 발음했습니다. 일 끝나면 바람 좀 쐬고 가세요. 여기선 안쪽보다 바깥 풍경이 더 솔직하니까. 그러고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눈으로 따라가다가 문득 서다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테라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강태준이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곧장 그녀가 있는 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걷지도 않았고 일부러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목적지에 닿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서다은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마주 섰지만 쉽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너머 불빛이 둘 사이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화려함도 사람들의 웃음도
샴페인도, 음악도 모두가 사실 저 둘이 다시 마주서는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준비된 장치들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저는 일부러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남의 사연을 엿보는 일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담동의 도로는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고 택시 기사들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비싼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름밤 공기는 축축했고 멀리 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파티복을 정리했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조금 전에 완벽한 주인 같은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이 이쪽입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좋겠네요. 걸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아직 너무 많은 걸 가진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저는 그 말이 농담인지 고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 쪽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석 씨는 오늘 뭘 봤습니까? 예, 다들 파티에 오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돈을 보는 사람, 인맥을 보는 사람, 기회를 보는 사람, 스캔들을 보는 사람. 윤석 씨는 뭘 봤습니까?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는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데 능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대충 얼버무리는 말이 더 빨리 들키는 법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웃고 있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는 듯 했지만 기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직하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행복은 보통 보여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라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 건너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저도 따라 보았습니다. 멀리 압구정 쪽인지 한남동 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한 초록빛 간판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빌딩의 옥상 조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것을 단순한 불빛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불빛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숨까지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묻고 싶어졌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있었죠. 아니, 아직도 있다고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흐려졌지만 저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돈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껍데기였습니다. 진짜 중심에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에 있는 누군가.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한강 건너를 바라보니 강태준이 바라보던 방향과 제 창밖 풍경이 거의 겹쳐 보였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새벽의 도시는 잠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도 저런 불빛이 있었을까요? 꼭 돈이나 성공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닿고 싶었던 어떤 사람, 어떤 순간, 어떤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월세와 카드값과 업무 마감과 병원 예약 사이에 한때 간절했던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버리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잊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잊지 않기 위해 저토록 큰 집을 짓고 저토록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저토록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치 언젠가 단 한 사람만 다시 오면 그 무대의 모든 조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듯이 며칠 뒤 회사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청담동 태준홀딩스 쪽에서 후원하는 자선 디너 행사를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난번 파티에서 제가 큰 실수 없이 일을 마쳤고 그쪽 비서실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강남의 큰손들이 하찮은 스태프 하나를 기억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직접 윤석 씨를 지정했대. 말수가 적고 입이 무거워 보여서 좋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을 허세와 오만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쪽은 대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물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말하고 멈췄는지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 강태준은 분명 그런 종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태준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불려갔습니다. 청담동 메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블록에 자리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세련됐지만 과하게 위압적이진 않았고 로비에는 향이 거의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잠시 후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본 그는 밤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마친 뒤 곧바로 행사 이야기로 들어갔고 예상보다 훨씬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얼굴마담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배치, 동선, 조명, 언론 노출 방식, 후원자 명단, 심지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음악이 흘러야 손님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뜻밖에도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 씨, 혹시 서다은 씨를 아십니까?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파티장에서 그녀와 몇 마디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잠깐 인사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서 있다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려 할 때는 대부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져놓고도 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는 그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홍보도 결국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죠.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에 더 잘 움직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데선 더 그렇고요.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포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이미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이야기니까요. 그의 시선은 다시 한강 쪽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다은. 그 이름이야말로 그의 모든 화려함 밑에 숨은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지난 사랑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한복판에서 다시 현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별것 아닌 제 삶도 어느새 조용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나중에야 그것이 예감이었다고 깨닫지만 가끔은 그 순간에도 압니다. 아, 지금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는구나. 그 시작은 조용할수록 대개 더 크게 번집니다. 며칠 후 자선 디너 준비 때문에 다시 펜트하우스에 들렀을 때 저는 우연히 서재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벽 가득 책장이 있었지만 책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오래된 대학 축제 사진 같은 것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강태준으로 보이는 남자가 멀리 서 있었고 사진 한편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서다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본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퍼즐 조각은 맞춰지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도 그들의 과거에 대한 상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 어디서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왜 이제 와서 다시 이 밤의 무대 위에 서게 되었는지. 사람은 남의 사랑 이야기를 참 쉽게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자기 사랑이 이미 끝나 있거나 흐려져 있을수록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베란다에 섰습니다. 강 건너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이제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준, 서다은,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 아마도 그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과거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파국으로 끌고 갈 오해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는 대개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이 돈과 체면과 과거의 상처를 동시에 건드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강은 검은 거울처럼 출렁였고 그 건너 초록빛 불빛 하나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불빛을 향해 두 팔을 뻗고 있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강태준이라는 걸 꿈속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밤은 참 화려하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사연은 대개 더 깊고 더 서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강태준과 서다은의 오래된 인연, 그리고 그녀의 남편 박민석이 등장하면서 이 강남의 불빛 아래 숨겨진 욕망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되찾으려 하고 한 사람은 이미 선택한 삶을 놓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은 자기 것이 빼앗기는 순간에야 비로소 가진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저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으로서 그 여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알지 못한 채 한강 너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희망이라 부르고 누가 그것을 미련이라 부르느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